과거의 관람 경험을 바탕으로 관람자가 경험한 관람 경험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구성되는지, 기억과 그 개인적인 삶과 어떻게 결합돼서 각자의 고유한 경험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인터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치 저는 이렇게 별자리 짓기처럼 성자를 짓는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머리들 전시 자체가 그 미술관 안팎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인 행동들, 언어들, 그걸 다시 가시화하는 전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시장에서 관람자는 말없이 보고 말없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셔서 귀한 얘기를 얻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인터뷰는 한 3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보셨던 전시 관람 경험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2부는 이제 이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3부에서 이 전시장에서 방금 본 전시 관람 경험에 대해서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제가 선생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면 좋을까요? 닥터리. 닥터. 평소에 전시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봐오셨어요? 그 미술관을 찾아서 자주는 못 가고, 그러니까 평소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전공이 고고학이니까 고고학 박물관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미술관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뭐 가끔 중학교 들어가서 경복궁 안에 예전에 그 경무대가 거기가 이제 미술관이 있어가지고 국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 국전 전시를 보러 다니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를 가기는 힘들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어머니가 이제 약사셨는데 그 한동약품이라고 하는 약품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그 달력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이제 독일에서 인쇄한 그런 그 세계적인 미술품들을 가지고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서양 미술을 접할 수 있어요. 이게 닥터리 선생님께서 태어난 시점이고요. 이게 현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 중학교 때 국전을 보던 시점은 어느 정도였나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지 70년대입니다. 70년대 단속미술관. 이제 1978년 넘어서 이제 80년대에 이제 또 일본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이제 미술관은 경쟁적으로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인상적인 미술관이 도서관, 동양 도자 미술관. 자연광을 끌어 들어가지고 전시실이 다 자연광으로 전시가 됩니다. 완전히 도자기가 살아나는 북구주. 북구주. 북구주 미술관은 네. 학예사들을 특별하게 배려하는. 그런 거 쓰고, 그게 다 이렇게 뭐 숙박시설,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다가 그림 같은 걸 이제 보려면은 일본식의 다다이 방에다가 전통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거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작품을 갖다가 뭐 분석하거나 하거나. 학예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학예 연구사가 작품을 실견하면서 연구하기 위한 전시방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는 한번 개괄적으로 지금까지 보신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중에 제가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가장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가장 자기 자신에게
인상이 깊었던 관람 경험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때 미적 경험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개념 같이 들리실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준을 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의 경우에 미적 경험은 뭔가 형태나 평면의 그 조형적인 조화로움에서 주는 어떤 쾌감 이런 것보다도 미술관이라는 어떤 공적인 공간 안에서 나라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관과 감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벗어난 정말 또 다른 타자의 감각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 그래서 제가 확장되는 느낌? 그런 식의 쾌감과 해방감을 저는 미적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미적 경험이 다양한데 그 중에 으뜸은 그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지점에서 생각을 만약에 해주시면 그런 뭐 아니면 이 미적 경험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 선생님의 고유한 어떤 정말 정수의 미적 경험의 정수가 고유하게 또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그 주관이 있으시다면 그런 기준에서 정말 최고의 경험을 한 관람 경험에 대해서 한 가지 뽑아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그러니까 동경박물관에서 2005년도쯤인가 네. 그 조몽 토기의 조영미라고 네. 하는 그 특별전을 했는데 네. 일본의 신석기 시대의 그 엄청난 그 주술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대형의 토기들을 전시했는데 네. 그게 아마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원시인들이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관념을 토기를 통해서 미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러면 그때 조몽시대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관념, 그 다음에 그때 몸짓들, 조형적인 어떤 미감들, 그들의 감각이 선생님의 몸으로 좀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몸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토기지만은 조몽토기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조형미가 뛰어난 선사시대 토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시가 가장 항상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피부로. 그러니까 저는 네. 토기를 보면서 전율을 느껴요. 그 피부로 느낀 그 느낌을 약간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게 글쎄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그 원시 시대 사람들과의 일치감? 일치감. 근데 그런 경험을 예술의 영역 혹은 이런 박물관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영역 외에 일상에서 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오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부하고 유적을 발굴하면서 중요한 유적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굉장한 그런 희열과 정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 다른 몸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감각을 혹시 이 전시에서 경험한 게 있으세요? 이 전시? 네. 이게 굉장히 단절적이야. 그 단절적이라고 느끼셨어요? 이 전시가? 아니요, 우리의 지금 현대의 예술이. 지금 현대 예술에서는 관념 배제적인, 그러니까 종교적 관념, 사회적 관념, 규범, 도덕, 네. 뭐 내지는 그런 것들. 근데 그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주체들이나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관념들이 너무나 이 현대사회 그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각자가 다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몽시대 전시처럼 어떤 그 나에게 통합된 목소리로 그 힘있게 전달되는 관념과 그런 감각이 현대예술에선 없다고 느끼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삶의 시기에 따라서 전시의 종류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일단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느낀 그 희열
연결이라는 것이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충실하게 연결되고 그게 계속 수행되어 왔다라는 점을 좀 저는 알게 돼서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서성님의 개인적인 성향 혹은 관람자로서의 성향 이런 것도 좋고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고요. 이야기라는 부분은 이제 기억과 관련된 공간을 제 나름대로 상상 속 비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봤던 전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그런 전시가 뭐가 있었나요? 너무 많아갖고 요즘 이렇게 머리에 팍 박힌 최근 작업은 로라 오원스 매튜 마크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이 전시를 보셨던 시점에는 그 서성님의 삶에서 어떤 시기였나요? 자유? 제가 권진규 아틀리에 창작 공간인데 시험 면접 끝나자마자 가야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시가 있어갖고 이게 다 막혀 있었어요. 페인팅이 있었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일단 들어가면 사방이 다 페인팅으로 되어 있어요. 쌤라인이 없어요. 비밀의 정원에 들어온 느낌? 벽에서 그림이 갑자기 열렸다가 닫히는데 그 그림 표면에 이미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 이미지가 어디에 있으면 다 비슷한 패턴들이 쫙 있지만 각종 다른 게 섞여 있어갖고 어떤 부분은 페인팅, 어떤 부분은 벽화, 어떤 건 실크 스크린 이렇게 있어서 혼돈 속에서 내가 캐치를 하는 상황이라 가장 미적인 경험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의 어떤 감각을 좀 그려봐 주실 수 있나요? 복제를 또 복제하지 않고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 전시 제목이 말하는 머리들. 말하는 거. 거기서도 뭔가 언어적인 부분과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걸 가시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복제의 패러독스 안에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 거 사이의 어딘가쯤에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전율까지라기보다는 좀 즐긴다? 그 즐기는 감각의 몸의 상태를 한번 그려봐 주실 수 있나요? 깔깔깔 울면서 스트레스가 없네, 좋아. 머리카락이 좀 내려간달까? 그럼 1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말하는 머리들 이 전시를 한번 관람하시고 다시 한번 4시까지 여기로 오실게요. 이혜민선님 작품에 그 석고 틀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실 위에 이렇게 나열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석고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글에서 저 조소 작업에 그 틀 뜨는 제가 또 요즘 또 건진교 얘기 또 하지만 그분 작품 중에 그 건칠 기법이 그 석고 틀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전통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요즘 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작품 설명은 되게 감각적으로 자기 감정과 그 작업 과정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여줘갖고 이렇게 해도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네, 3층 이 다른 쪽 벽면에 검정 네, 단 페르조프스키 작가님의 드로잉이. 그거는 로라 오웬스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sim라인이 안 보이고 그 벽 자체가 칠판이라고 생각 들지 않게 그냥 그 자체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타이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드로잉의 그 글씨 사이즈가 각기 달라서 시간의 흐름도 좀 보이고 언제 이걸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본인만 알겠죠. 그 만약 계획됐다면. 근데 그걸 읽을 수가 없는 포인트에서 노라 원스랑 좀 비슷한 점. 어떻게 보면 자기 관심사에서 다른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좀 이렇게 더 나아간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즐거움 혹은 미적 경험, 혹은 감정의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칸에 따라 내가 갑자기 오 신선한데 라는 머리가 이거 약간 머리가 위로 솟는 느낌인가요? 특이한데 그래 좋아 이러면서 신체적으로 내가 느낀 감각이 아닌 느낌을 느끼게 된 계기처럼 새로운 미적인 경험을 느껴보는 경우는 없으세요? 이불 작가님 작품을 중학교 때 앞태선제에서 아티스트 토크가 있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너무 어렵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교 내에서 어리기도 했고 그 입장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보여주는 그 패턴 안에서 작가님의 과거 작품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의 사람들이 표현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를 용기 내서 걔가 했다는 포인트에서 되게 요즘 다시 조금 관심을 좀 갖게 돼서 거기서 조금 소름을 좀 느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막상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 이미 2022년도에 전시가 크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실은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도록을 통해서 다시 작품을 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도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끼고 근데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관점이 달라서 거기서 오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전율이 있어요, 저는. 방금 되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작가와 작품의 면모가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사람들이 설명해내는 이런 긴 텍스트로서의 도록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짧고 긴 말들이 그 작업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그 맴돌고 있고 또 계속 온고잉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관점에서 한번 비춰봤을 때 마지막 마무리 질문으로 이 전시에서 지금 돌아다니거나 적혀있거나 생성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좀 가지셨어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기는 되게 실험적으로 관객이 어떤 반응을 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작가 자신만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거가 더 초점이 교류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거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문구나 월 텍스트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하지만 솔직함은 단 한 번의 발화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하고 또 말한다. 헛골을 개어 떠난 텅 빈 몸에 채워 넣었다. 뭔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갖고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행운인 것 같아요. 전시는. 서성님이라는 한 작가이자 관람자가 느끼는 그 경험에 대해서 그거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실일 수 있고 아까 그 벽월 텍스트처럼 그거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사실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 같아서 끝도 없이 더 질문하고 인터뷰를 더 늘리고 싶은데 우리에겐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터뷰의 소감과 함께 어딘가 이렇게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를 통해서 네.
내 머릿속 안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전시장 안에 내 다른 머릿속 공간을. 네, 그래서 작품을 여기서 만들었달까? 근데 되게 이 전시장하고 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머릿속 공간을 가시화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과 여기서 봤던 전시 비교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늘 이런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이거? 근데 완전 신기하네요. 이게 제가 캐스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한 적은 없는데 아마 이 작가님 작품이 되게 재미있게 표현될 것 같고 건칠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단 헤르로브스키. 그러게요. 이게 이 두 작업이 연결이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것도 저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어떤 심리스적 공간처럼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거는 그게 정말 다른 폰트와 다른 크기로 그려졌다는 것에서 되게 작가만 알 수 있는 복잡한 시공간이 펼쳐짐이라는 차원도 서성님 덕분에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2004년에 저희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2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활동한 지 20년이 넘은, 그래서 뭐 저희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들에 엄청난 애정이 있죠. 여러 분간들을 망라해서 가장 인상 깊으셨던 전시. 우리가 불멸의 화가 반고우전을 한 게 아마 2007년일 거예요. 그때도 이제 도슨트를 했는데 개막식에 오는 그 참관하는 사람 수가 그때 정말 많았어요. 도슨트 할 때는 떨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반고우전 첫 도슨트 하러 선 날 저를 동그랗게 둘러싸는 사람들 눈빛이 이글이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제가 아는 말할 거를 알고 있을 것도 같고 그 애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긴장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시 설명 이렇게 하다가 어떤 작품 앞에서 반고가 이제 자살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사람들 이걸 보잖아요, 작품을.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을 할 때 제가 목이 맨 거예요. 그래서 한 1초, 2초를 이러고 있었는데 여길 보던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딱 보는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슨트가 아니었어도 저도 고우를 좋아하니까. 어떤 시기였나요? 2007년에 몇 살이었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전업주부였고 전업주부이면서 이 도슨트, 지금도 나의 정체성은 도슨트지만 그때는 뭐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한테는 도슨트가. 공부도 원 없이 했고. 그런데 이제 가족 안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도슨트를 하면서도 이 나의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하려니까 현타가 오면서 공허하면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슬픔을 참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이래야 하는 게 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반고우전을 도슨트를 담당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미적인 즐거움들이 있으셨나요? 실제로 봤다는 거가 크고 무엇보다도 반고하면 그 두터운 맞대르니까 그걸 막 옆에서도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표면을 얼마큼 올라왔나 막 이러면서. 고우니까 슬픔 같은 게 가슴이 많이 아팠죠. 항상 안타깝고 항상 답답하고 제가 더 그런 고통에 더 공감을 하나 봐요. 너무 그 작품에 대한 아름다움에 감동을 하는 거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 삶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의 죽어갈 때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울컥도 했지만 제가 울컥할 때는 사실은 많아요. 전시 설명할 때. 청경자 작가도 저번 주 일요일까지 했지만
그 작가도 할 때 제가 또 울컥했거든요. 목이 멜 만큼. 왜냐하면 청경자 작가의 삶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청경자 작가의 작품이 여행 풍물화만 뺀다면 거의 자전적인 작품이라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너무 고독하고 너무 불행하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청경자전 공부할 때 책을 4권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청경자 작가의 며느리가 쓴 책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아기를 첫 손주를 낳고 나서 청경자 화백의 소회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위를 올려다보면 한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는 아늑한 평범함 속에 있게 돼서 둘러싸여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에 대해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 평범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청경자 화백한테는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갖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걸 또 그 앞에 아늑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와 남편과 시할머니와 이렇게 둘러싸여 사랑받고 있는 손자를 낳은 게 너무 다행스러우면서도 같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울컥했죠. 자주 그럽니다. 공감이 많이 공감을 돼요. 하면서 울컥하게 되시는. 네, 왜냐하면 제가 2004년에 왔을 때는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50대 중후반에 가는데 처음에 2년 정도 청경자전을 설명을 하고 그동안 너무 이제 질린 거예요. 2년을 하니까 쭉 안 하다가 지금 아주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아이 다 키웠고 저도 이제 노년으로 가는 시기가 됐잖아요. 청경자 작가의 그때로, 그러니까 그때 공부했을 때는 울컥하지도 않았고 그 작가의 삶에 그렇게 깊이 제가 못 빠져들었어요. 30대면 너무 젊을 때죠. 그때랑 내가 지금 저도 막 이렇게 신상이 있었던 그 삶을 살고 지금 겨우 안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공부를 했을 때는 느껴지는 바가 상당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실 때 몸의 감각을 혹은 그때 내 몸의 어떤 느낌을 한번 드로잉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 부분이죠. 목이 메어가지고 네. 확 목이 메이는 거죠. 눈물이 흐렸을 수도 있었겠죠. 도슨트를 하시면서 소통이 되었다고 인지하셨을 때 느끼셨던 쾌감의 감각은 네. 어떤 몸의 감각인지도 드로잉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펑 터져서 이렇게 샴페인이 펑 터져서 시원하게 아니면 푸른 바다에서 바다에 푸른 아주 시원한 다 시원한 느낌이에요. 시원한 네.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는 빼거든요. 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알아서 정말 재밌다. 그래서 이걸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도 어려웠는데 설명 들으니까 알았다. 이러면 정말 저는 공감과 함께 통쾌함이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항상 몸의 감각, 그러니까 미적 경험의 몸의 감각을 항상 여쭤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시장과 일상을 그 궤적을 오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감각들을 해석해내고 정립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몸이거든요. 각자 고유한 몸.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또 하나의 미술관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삶과 연계해서 각자의 작품이 계속 재구성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그 감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저는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내 몸 안에도 미술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주연님께서는
어떤 감각으로 이 것들을 연결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몸 밖으로 풀어내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살아가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낱낱이 한번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올려본 전시가 저는 이 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네, 저 작품 다 못 봤네. 네. 그러면 보통은 그 전시를 보시고 뭔가 내가 뭔가를 느꼈다라고 충분히 봤다라고 그 느낌이 오기까지는 한 3시간 정도 한 봐요. 3시간 정도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어떤 전시를 보면서 더 깊게 알아가는 단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거를 풀고 다 드러내지 않는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국립현대에서 하는 룸뮤직 네. 뮤익전을 봤는데 이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좋았어요. 그 작업의 과정을 앳워크 그걸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숭고했고 그 사람 작업하는 거 너무 숭고하더라고요. 마치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듯이 내만져가면서 찰흙을 막 뭉개가면서 되게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그 영상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아주 감동. 되게 좋았어요 결국은. 근데 제가 뭐 도달하지는 못했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도달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전시를 룸뮤직전을 누구한테 유창하게 100% 이해한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이 도달이라는 것이 어떤 완벽함에 도달이라는 것의 의미라면 저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말하는 머리들에 대한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봤을 때 이렇게 선뜻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던 것도 그런 지점에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걸까요? 아마 전시 끝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적으로 있는데 전시장에 작품이 뭐 60개다 이러면 이제 막 가격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동선에 따라서 작품을 선정하잖아요. 하계사님이 말하는 중요한 작품 당연히 넣어야죠. 그 외에 나머지 작품은 저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작품을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동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휙 스킵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전시가 2, 3층으로 되어 있고 작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할 작품을 20개 정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설명을 유창하게 잘 하려면 나머지 작품의 공부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선택한 20개의 작품은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작품은 깊이 공부를 못해요. 그냥 어떤 호기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 감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느끼고 가는 관람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거칠게 추측을 해보건데 분명히 그 세 차례 어떤 그 투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느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내놓지 못하시면 어떻게 보면 검열을 하시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도슨트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관람객으로서 좀 그냥 가볍게 더 책임감이 내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셨던 인상들, 이 전시에 대한 인상들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 작가도 많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지점도 어떻게 보면 도슨트의 관점이실 맞아요.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하다 혹은 호기심이 든다라는 작업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이번 전시에서 네.
예를 들면 노혜리 작가님처럼 공부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노예리 작가는 초, 중, 고, 대 이거를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 2번씩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고 그 내용이 여러 사람의 인터뷰인데 그 특정한 해에 이 특정한 인터뷰어들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듯이. 그래서 그 인터뷰어 삶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로 가서 봤어요. 말씀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얘기해주신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방구의 유언에 대한 얘기나 천명자 작가님의 며느리와 손자의 출생에 대한 소회에 대한 얘기도 하신 것도 있고, 지금 노혜리 작가님 작업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삶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셨다고 하는 지점들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주연님께서 어떤 전시를 보면서 저희가 계속 도달이란 단어를 계속 쓰게 되는데 뭔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 도달했다라는 어떤 그리고 충분히 감상을 했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이 다른 삶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 그곳에 있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세요?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삶을 알아가는 곳에 어쩌면 주연님의 미술 작품 감상의 핵심이 있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삶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 삶 속에서 이 작품을 하게 된 의도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는 게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게 주연님께는 왜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고 중요한 일일까요? 네. 제가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 30대 초반에 처음 그 뉴스에서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곰을 철창에 가두고 그 간에 튜브를 꽂아서 웅담을 24시간 채취하는 걸 뉴스에서 봤거든요. 저도 이 곰에 이입을 해가지고 너무 슬퍼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이 말 너무 좋아하는데 교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하는 게 교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슨트를 하시는 게 주연님께서 어딘가에 공감한 그 주연님의 공감을 또 다른 사람도 공감하게끔 하고 또 그 공감을 공감받는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소통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주연님께서 이 작품을 나누는 거라고 하셨지만 주연님께서 나눠지는 자리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는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그 마음 한쪽이 몇 쪽에 전달이 되고 이게 말로 발화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좀 남는 저는 그런 도슨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눈빛으로 알아보시는 거네요. 그때 되게 이 뿌듯함과 쾌감이 그냥 진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잘 전달해서 내가 뭔가를 이 전달을 잘했다라기보다 정말 자기 자신이 나눠지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네. 너무 동의합니다. 네. 아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맹맹입니다, 해봐요. 그 서울시내에 있는 뭐야 전시를 좀 보러 다녀요. 시립미술관 자주 오고 주로 이제 현대미술관. 근데 이제 미술관 가면은 일단 그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그 다음에 조금 사람이 좀 생각할, 사고할 수 있는 느낌 이런 게 좋아서 자주 오는 편인데 특히 일요일 아침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도 없고 미술관에 이렇게 딱 아침을 읽고 적막한 데 들어가서 뭐 깨는 기분? 그리고 미술 중에 되도록이면 좀 쉬운 미술? 충만한 미적 경험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랑주리 미술관 모네 그림이 이렇게 네네네. 딱 비어을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된 게 있어요. 네. 2012, 13? 빠삐용님의 인생에서 어떤 시점이었나요? 약간은 뭐 전환기라고 보기엔 그렇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는 시기?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파견이라는 형식으로 2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그 전에서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약간 우울해 있다가 그 뭐랄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제 같은 데였으니까 보통 어떤 동선으로 보셨는지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미술관이 상당히 좀 특이했는데 이게 뭐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뭐 여기 이쁘고 그렇게 큰 그림을 본 적이 별로 없고 사실은 작품이 그렇게 어떤 뭐랄까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호텔 정원에 휩싸여 있는 거 처음 봤죠. 그런 뭐랄까 역사적인 그런 건물 네. 이런 저 작품들이 굉장히 큰 많은 유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뭐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현재 삶에 즐기는 걸 갖다가 큰 가치관을 즐기는 거. 그때 빠삐용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약간 몽환적이고 몽롱하다? 몽롱하다. 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뭐 세계를 보라고 약간의 뭐 선망, 네? 경애. 아니 며칠 전에 사실은 네. 어디야 중앙광복원에 무슨 행사한다고 다양성 주간인가 뭐 갔어. 그래가지고 네. 방가사유상을 보고 이제 그걸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 생각하는 뭐 감정을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뭐야 머리를 이렇게 약간 들고 시야를 시각을 이제 상방하시고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손을 위로 드는 그런 걸 갖다 표현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린 꼴이 됩니다. 최근의 경험. 네, 최근의 경험. 네, 같이, 거군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멋진 작품을 보고 느껴지는 경의 몸의 감각, 몸의 표현에 빌려 오셔서 오랑주리의 네, 감각을 네.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전시를 보고 나서는 뭘 하셨어요? 카페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해야 되잖아요. 그 설탕을 듬뿍 타가지고 달달하게 그러면 이제 미술 본 느낌하고 달달한 커피 맛하고 섞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와.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전개되셨어요? 약간의 내 자신에서 이제 좀 빈 곳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 예전에 대학교로 여기서 뭐 취업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달려온 느낌이 있는데 네. 좀 뒤돌아보면서 빈 곳을 좀 이렇게 채우려고 좀 노력했던 그 이후에 이제 오랑주리를 관람하신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때 관람 경험을 다시 떠올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뭐 집에서 좀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파리에서 이렇게 미술 산책 뭐 이런 시간이 인생에서 그래도 제일 좀 좋았던 피크 시기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몽환적인 감각을 느끼시고 또 나오셔서 그 언카페 실브플레 하셔서 이렇게 네, 커피까지 네. 달달하게 드시는 그 총체적인 경험을 지금까지도 굉장히 소중하게 갖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네.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드로잉을 하나 그게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는지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에스프레소 잔 같은 데서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멜랑콜리? 무드? 그런 거가 또 파리에는 커피랑 같이 이렇게 녹아 있는 느낌. 커피 자체에 무드. 좋은 말이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무드 안에는 이 경험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부러워하셨던 프랑스 파리가 보유한 그런 수많은 문화 자산이 사실 무드를 형성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노천 카페 커피에 녹아드는 것처럼 네. 생각도 네, 되신 건가요? 맞아요. 아, 일부 인터뷰는 네. 이 정도로 네, 하면 그렇게 좋을 하시죠. 것 같아요. 넘겨서 네. 여기 이제 관람한 동선을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두컴컴한 스피커. 사람 키 높이까지만 낙서. 상당히 정돈된 느낌? 네. 약간 스마트한 문구? 그 뭐라 일일이 얘기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어라는 게 과연 우월한 언어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이거와도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왜냐면 주로 한국 사람들이 낙서를 했으니까 근데 위에 한국어가 밑에 적혔을 밑에 거 적혀 아니에요? 있는데 이제 위에는 보니까 영어도 좀 적혀 있고 아. 저도 사실은 영어 때문에 고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파리에서 이제 국제기구가 IEA 에너지 기구에 이게 아. 공용어가 음. 뭐냐면은 이제 영어, 네. 그다음 불어. 음.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영어 하나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 2년을 이제 영어가 나한테는 언어로서는 라이프 자켓이다. 아. 내 생명 자켓이다. 제가 불어를 못합니다 하는 말만 불어를 할 줄 알아요. 전혀 빨라빠 푸엉생각. 저희가 3부에서는 이 말하는 머리들 전시를 시작으로 주로 언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처음부터 한번 같이 되짚어보면은 이 다크 스피커부터 하셔서 이 단 페르조프스키의 칠판과 또 9.11 테러 관련된 영상에서 이제 또 언어의 우월성으로 네. 영어에 대한 네.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파견되셨던 시점 얘기도 네.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소통의 도구인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는 세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얘기해 주시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줄줄이 이 전시를 시작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시를 관람하신 시간은 30분이었지만 지금 전시 관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저는 받거든요. 네. 이렇게 저와 대화를 나눈 것까지 포함해서 이 1년의 관람 경험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전시는 어떤 뭐 거를 지향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약간의 뭐 간단한 뭐랄까 맵 정도. 예. 그 정도만 보여줘도 이런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산만 왜냐면 분산 스캐터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왜냐면 이게 그 관람객의 입장에서 너무 뭐랄까 이게 딱 통일돼서 이게 딱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떨어져서 하나하나 감상을 해야 돼요. 또 감상할 때마다 그 작품에서 느끼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흩어짐이 그거 알 수 없겠다는 어떤 뭔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은 없을까요? 사실은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의 출발점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의문을 생기게 되고 그걸 질문하게 되면서 그 어떤 그 갭을 갖다가 채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갭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미술을 이제 뭐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채워나가고 또 채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거죠. 근데 또 이제 현대미술 아티스트들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지고 숙제를 계속 던질 거야. 문장, 고급스러운 문화 스타일.
그런 생각들이 이 전시를 보시면서 들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가 저는 이 그대로 이렇게 띄워서 어딘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관람자의 그런 흔적으로 붙여질 수도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작가들도 이 전시장에 작업하면서 떠오른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냈듯이 끝으로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좀 길게 해보셨는데 인터뷰 소감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즐겁게 아주 옛날에 즐거웠던 파리 생활부터 시작해서 미술, 그 다음에 문화 체험 얘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뭐 주제였던 뭐 언어, 말하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의미가 있었고 예, 가치가 있는, 항상 뭐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가치롭게 보냈는지 됐어요.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는데 오늘은 정말 뭐랄까 금같이 귀한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신목은 오늘 금이 아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을 여름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 교육 담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 리플렛을 일단 빨리 기획 의도나 기획 글을 먼저 읽고 전시를 좀 보게 되고 어쩌면 신체적인 경험으로까지 전이 된 느낌? 네, 미적 경험, 미적 관람의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아트선지센터에서 되게 오래전에 그 대만 작가 준양 오버뷰 퍼스펙티브라는 전시가 뭔가 제 신체가 기억하기에 그 전시 뭔가 되게 좋았어 약간 이런 기억이 있는데 2018년 이 전시를 보던 당시는 여름님의 삶에서 어떤 시기였나요? 제가 본격적으로 미술관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네. 전시와 교육의 코디네이터로 소속이 되면서 조금 큰 미술관에서 여러 동료들과 선생님들과 일을 하게 된 첫 해였어요. 근데 관심사도 조금 같은 미술관에서 일하는데 즐겁게 지내는데 관심사도 조금씩 다르고 이 전까지 제가 보거나 경험했던 전시와는 다른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되게 불안감 플러스 약간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선생님들이 보는 전시들을 엄청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이제 열리고 있는 전시에 다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전시를 미친 듯이 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그냥 지금까지 준영 작업도 어디서 못 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관람 동선을 한번 다시 되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약간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공간이 뭔가 영상이랑 그 조각 작업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놨는데 내 사각거울들이 좀 있었고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 세계에 왔다는 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공간도 그런 디자인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뭐 좀 그런 게 여러 가지 작용해야 저는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때 되게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거기 공간에 저랑 제 친구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흰자대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공간이 그 공간에서 뭔가 이게 뭔가 어떤 세계의 축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마 제 기억 속에는 영상에 뭔가 영상에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완전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의 영상보다는 뭔가 이렇게 주인공을 설정해서 영화처럼 찍어둔 작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히로시마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뭔가 죄책감이나 주인공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이게 뭔가 다 연결돼 있네 라는 감각으로 인지했던 것 같아요. 이 거울도 계단도 이런 것들도 네. 이 공간의 분위기에 흡수된 상태에서 영상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이 전시 관람 경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영상을 보고 얘를 만났을 때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뭔가 소설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뭔가 몰입을 엄청 하는 편? 특히 소설 같은 걸 엄청 좋아해서 약간 중학교 때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만 몰래 읽고 이런 애였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다른 세계로 가고 싶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 안에서 세계의 삶을 더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이 공간을 다시 둘러보고 이런 애들을 봤을 때 뭔가 미니어처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그런 걸 축소해 놓은 거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보고 그 여운을 이런 애들로 제가 감각하려고 제 맘대로 그렇게 얘네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감각과 영상을 보고 나서 얘를 보고 그 다음 얘네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 감각에 저는 차이가 있었다고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회화 작품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회화 작품도 보면 되게 현실 같지 않은 뭔가 아치문이라던가 뭔가 공간이 이렇게 막 나 있는 그런 회화였는데 아침. 네, 아치문이 이렇게 있고 뭐 그림자가 있고 검은색, 회색,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뭐 이런 근데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공간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림까지 곁들여서 이걸 보고 제 맘대로 이 뒤를 더 상상하거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더 곱씹는? 그래서 공간이 되게 널찍한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감각의 몸 감각의 이미지를 드로잉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블루가 주는 그 우울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약간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 우울하진 않은데 그 차분함과 고요함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저랑 친구랑 그 분위기에 되게 접어드는. 근데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을 정도로 그 순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경험하고 싶은 시간이. 리킷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리킷은 지금 제가 준양을 이런 색깔로 하고 있다면 리킷은 이 주변이 약간 이런 컬러로 물드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기억하는 느낌은 리킷과 준양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제가 서정적이면서 그러니까 막 일이랑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너 어떤 작업 좋아해? 라고 하면 저한테 서정적인 느낌을 남기는 작업을 좋아하는 하나 보다. 약간 침습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되게 기분 나쁜 침습이라기보다는 그 뭔가 물이나 바다나 뭔가 기분 좋은 약간 고요한 호수에 제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각이라는 게 몸 안에만 갇혀 있는 감각이 아니라 되게 세계와 딱 연결되어 있어서 되게 크게 확장된 느낌이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별로 그러니까 작품 개별 하나하나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 경험이 좋다 안 좋다를 생각했을 때는 그 작품이랑 저랑 완전 떨어져 있는 감각보다는 근데 이게 진짜 이건 DP나 공간의 의미인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공간에 뭔가 완벽하게 스며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훨씬 전시 보고 좋았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셨어요? 그 뒤에도 비슷한 삶이 계속됐는데 이때가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동시대 미술계 안에서 활동하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고 근데 이게 점점 일을 하면서 진짜 그 트루먼 쇼 속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준양 작가님의 전시 관람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된 순간들이 종종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심란하고 내가 미술계 일 왜 시작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냥 순수하게 내가 감상자로서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여러 경험 중에 얘가 있었어요. 그런 감각을 이 준양 작가님의 작품 말고 여름님의 일상에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에 조금 되게 쾌적한 요즘 되게 좋은 도서관들 많잖아요. 그런 도서관에 여유로운 시기에 가 있을 때 아니면 저는 일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는 어차피 제 일과 관계는 크게 없으니까 제 맘대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해방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부 인터뷰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세 작품 덜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그 텍스트들의 존재들이 되게 좋은 의미로 거슬리는 거예요. 그 작가의 말이라는
것이 현장에 있다는 게. 근데 다 달라요. 네.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근데 가져갈 수 있는 줄 알았으면 가져왔을 텐데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작가의 말을 꺼내볼 수 있는 그 행위가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작업 보고 작업 설명을 저는 읽지만 안 보는 사람들은 좀 단시간에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의도를. 그리고 플러스 작업 설명이 있어도 몇 줄이기 때문에 그것도 큐레이터가 쓴 글이니까 사실은 작가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야지 더 저는 더 맥락이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들이 심지어 좀 다른 말들이 정리가 돼서 여기 놓여져 있었다는 게 작가의 말을 뭔가 내가 채집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작가랑 좀 연결된다는 느낌이 이 상자들을 통해서 좀 받았어요. 작가가 살아가는 태도나 작가가 작업을 하는 태도로 관람객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지 비단 한 작품에 국한돼서 관람객을 만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나? 라는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돼서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에서 조금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상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조금 좋았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뭔가 진심으로 그걸 보거나 한다고 생각할 때 좀 울컥하거든요.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할 때 아니면 스며들 때 근데 여기 사람이 이분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쭈그려가지고 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또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엔 사실 제가 평소에 감상하는 구경하는 장면들이 이 전시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보배 선생님의 무슨 기획 글에 있었는 이 작업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되게 하기 어려운 말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들어와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는 전시여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맘대로 울컥하고 사람 구경하는 게 양심에 찔리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설명을 딱 읽고 이건 정말 설명이 있었어야 됐구나 생각했던 게 이게 뭐 30몇 년 만에 수장고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애라고 해서 헉 하면서 다시 가서 그럼 좀 더 자세히 봐줘야겠어. 이 앞에 섰어요. 네. 근데 이 앞에서 이걸 봤을 때는 그냥 하고 갔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면서 비선이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소장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의미부여해가지고 이게 그냥 벽에 걸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 벽에 자리 많잖아요. 근데 여기 놔둔 게 뭔가 이 앞뒤 공간을 뒷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뒷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여기가 과거 같기도 하고 여기가 미래 같기도 하고 시간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작품 관람선인데 이 밖으로 작업이 못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 갇혀있는 애가 그러면서 그 스즈메의 문단속 아세요? 그것처럼 뭔가 통하는 분인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설치하신 건가? 보배쌤 천재신가? 막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다가 아 이거 과대망상이다. 그래서 이러고 이제 다시 갔어요. 공간 디자인을 생각일 것이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게 조금 되게 오히려 저는 사실 저게 전시 전체 맥락을 대변하는 작품 하나를 꼽으라면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거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작동한 어떤 이 세계의 감각이 여기서는 별로 없었다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 세계가 엄청 작동했고 근데 여기도 근데 저는 그 이 세계를 제가 갈망해서 전시에서 이 세계로 연결될 만한 순간을 찾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 저런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세계의 문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설치나 내용들이. 이게 그렇고 네. 그럼 이렇게 다른 관람자 타인의 어떤 몰입하는 순간은 이 세계로서의 대상이진 않나요? 근데 완전히 좀 사실 다른 그것도 이 세계로 작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한두 분의 관람객이 생기면 상상하게 되거든요. 어디서 오셨을까? 부터? 그게 저는 이 세계로 가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 세계를 느끼실 때 혹은 상상하실 때의 느낌? 감각은 이런 감각인가요? 아니면 이런 감각? 혹은 또 새로운 드로잉이 또 필요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게 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딱 공통의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다르게 그리잖아요. 네. 매번 다른 세계로 가는 느낌? 그래서 그 아우라는 매번 다르지만 어쨌든 매번 다른 세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가 전시장이랑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았든 어쨌든 사실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저는 전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밑에 저렇게 액자가 연결되는 저런 드로잉도 연관이 되어 보이기도 하네요. 아, 네. 근데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 네.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없어요? 이렇게 몸 드로잉 하신 것처럼 그런 감각을 몸 중심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작업이나 어떤 개념적인 드로잉 말고 신체적인 감각으로도 완전 있어요. 있으세요? 근데 되게 평범한 증상이거든요. 네. 전 진짜 심장이 두근거려요. 전 여기가 좀 뭔가 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기가 화하거나 뭔가 여기가 되게 따뜻하거나 아니면 움츠러든다던가 이런 감각이나 이런 감각은 여긴 좀 이완? 여기는 좀 긴장이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조금 뭔가 해방시켜준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심장의 영역 혹은 몸의 영역 외부로 좀 더 넘어서는 맞아요. 느낌인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감정을 느낀다? 근데 그것도 뭐 감정을 느낀다는 너무 과하고 감각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또 정서적인 부분이라 네. 감각과 감정 그 사이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3부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전시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를 오랜만에 한번 잠깐 객관적으로 뭔가 생각을 멈추고 제 감상 행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경험 같아요. 그냥 오렌지로 할게요. 오렌지? 네. 좋아요. 평소에 전시를 되게 오래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를 하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재작년쯤에 그 아니시카푸어 개인전을 했거든요. 국제 갤러리에서. 우와 하면서 나왔을 때 그 여운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렌지님의 삶에서 어떤 시기였어요? 막 대학에 입학하고서 좀 얼마 안 됐을 때니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각으로 많이 채울 때 일단 큰 작업에서 나오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거기서 있는 그 뭔가 되게 신체적이고 끈적끈적한 강함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것도 별로 몰랐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되게 그런 뭔가 강렬하고 고어적인 거를 막 무서워했어가지고 근데 그런 뭔가 불편한 쾌감을 좋아한다는 것도 조금 그때 처음 알게 된 것도 있고 다시 나가서 여기가 별관인가? 그래서 또 작은 곳에 여기에 엄청 큰 그 왁스 덩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시를 언급한 게 막 이게 엄청 좋은 작업들로 남았다기보다는 되게 뭔가 어떤 충격을 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여운을 많이 남고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큰 엄청 웅장한 영화가 막 이렇게 엄청 때리고 막 이렇게 시각적으로 때린 다음에 확 끝난 그런 느낌. 그러면 그 떨떠름하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강렬한 자극이 왔는데 그게 미처 해소되거나 소화되기도 전에 전시실을 나오게 된 그런 느낌? 벙찐 네. 느낌 같은 건가요? 네. 그 경험이 지금 다시 소환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이 되게 제 작업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후로 작업들에 뭔가 빨간색이 진짜 많이 쓰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뭔가 우주적이고 강렬하고 신체적인 무언가에 계속 꽂혀서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거가 뭔지 잘 모르고 되게 어슴푸레 좋아하다가 이걸 보고 이런 감각을 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를 조금 더 약간 명확하게 더 느낀 계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경험을 그런 감각을 어떻게 보면 아니시카푸어가 이 전시에서 내보였을 감각일 수도 있고 그럼 이미 오렌지님이 갖고 있었던 감각이어서 발견한 다시 확인한 감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려줄 수 있나요? 약간 여기서 작아지면서 약간 파스스 뭔가 뜨거워지면서 파스스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주로 그런 느낌을 되게 이 상체 쪽에서 많이 받아요. 심장. 그럼 저런 감각을 다른 작업에서도 혹은 일상에서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볼 때 코스믹 호러류 단순하고 우주적인 살짝 그런 이미지면서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최근에 이우환 시집을 좀 봤는데 긴자 거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게 다 없어지고 사막으로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아니면 막 약간 미세한 순간을 되게 길게 길고 고요하게 묘사한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느끼는 이 감각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글. 예술을 매개로 한 경험 말고 정말 일상에서는 저런 감각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별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걷거나 그냥 있을 때 뭔가 다 거짓말 같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을 볼 때 많이 느껴요. 혹시 그런 자기의 이 감각과 자기 인식을 한번 좀 그려봐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살덩이 같은 도상에 이렇게 눈이 달려서 이게 살짝 비워져 있는, 눈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뭔가 이렇게 비워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평소에는 조금 덜 뜨거운데 접하면 뜨거워진다고. 뜨거워지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삶과 작품이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어느 시점에 만나고 이거보다는 그냥 이미 다 뭔가 합쳐져 있는데 그게 합쳐진 장소가 왠지 오렌지님의 몸인 것 같아서 일단 1부 인터뷰는 이 정도인데요. 네. 뭔가 언어와 비언어가 이런 관람의 경험에는 정말 즉각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연된 작용으로서 나중에 더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어떤 관심사를 더 견고하게 구축해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오렌지님은 이 전시에서 어떤 말을 이렇게 꺼내고 싶은지를 한번 3부에서 나눠볼게요.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막 벽에 써놓거나 그런 DP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다 뭔가 찌꺼기들을 남겨놓은 느낌이 뭐 다 되게 통일되게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창군 작가 작업은 사실 저런 나무나 이런 신체 같은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여기에 포스트잇 써놓으신 거에서 뭔가 되게 신체들이 분절된 거 같은 거나 아니면 계속 변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기다 걸어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그 신체 부위들이 이렇게 막 조합되는 게 좀 상상도 되고 표면도 되게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 신체를 그렇게 그런 질감으로 느끼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되게 드로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들도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느끼는 몸이랑은 조금 달라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몸을 느끼는구나 하는 게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이 작가가 느끼는 몸이 어떤지 근데 되게 플랫해가지고 드로잉들이 나름 그로테스크한 형상인데도 되게 납작한 어떤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비슷한 어떤 관심사인데 되게 다르게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뭐 되게 관조하면서 본 느낌이었어요. 이 전시의 전체적인 뭔가 주제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이런 틈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꺼내오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이런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니면 이런 찌꺼기들 같은 것들도 다 되게 뭔가 가시화되지 않은 어떤 뭔가의 것들을 되게 이렇게 응축해서 꺼내오는 느낌들인데 그런 되게 미시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뭉쳐보는 작게
그 흔적 느낌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느끼는 몸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경계 공간이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교차하는 어떤 지점이 있고 뭐 계속 그런 느낌들을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경계 공간에 있는 공간 아니면 이렇게 잔재된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계속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전시나 관람 경험의 찌꺼기인 거고 그 이번 학기에 관심 있었던 게 경계 공간인데 종교에서 그런 틈에 대한 인상을 오렌지님은 좀 더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스러운 차원의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으로 이미지가 자리 잡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의 틈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더 현실에 기반한 틈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뭔가 보이지 않는 인간이 느끼는 틈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되게 공통된 것 같고 그게 다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런 이 제도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찌꺼기들을 계속 네,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면의 차원, 이렇게 비가시적이고 뭐 속이 아니라 성의 차원을 가시화하는 그런 틈의 공간을 상상하는 기제가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틈을 가시화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비슷한 비슷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런 작업을 하진 않겠지만 네. 왜 이런 걸 했는지는 너무 그래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표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계속 안 보이는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해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뭔가 성에 안 차는 것 같은 걸 계속 받으니까는 이 인터뷰를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저는 되게 얻는 게 많은 게 이 전시를 본 관점들을 하나씩 또 얻게 되는 거라서 이게 이런 전시구나라는 거를 참여한 사람으로서도 잘 몰랐던 걸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전시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전체적인 시각적인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웅장하거나 크지 않고 되게 다 작게 길어 올려진 것들의 느낌이 많았던 이렇게 되게 찔끔찔끔의 느낌 이렇게 작게 이렇게 뭔가 다 돼 있고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되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약간 먼지 뭉친 것 같은 느낌? 캡션이라든지 포스트잇 붙인 거 그런 글들 때문에 그 먼지를 되게 전달하고 싶다는 어떤 소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오렌지님이 얘기해주신 이 틈이라는 것은 되게 차원을 넘나드는 어떤 개념이나 역동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크고 스펙타클한 감각을 야기하는 상태 같아요. 그리고 이 전시장에서의 틈이 아무리 현실적인 걸 다룰지언정 틈이라는 개념 안에 있을 때는 그 얘기를 전 오렌지님이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 틈을 내비치는 메시지들, 메모장 이런 걸 봤을 때는 작은 먼지 같고 뭔가 소박한 의지들 같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차원은 굉장히 되게 단순한 상태로 비춰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전체적인 틈이라는 개념, 거대한 개념 혹은 초월적인 개념으로 이행하고 상상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거기로 넘어가게 된 것 같으세요? 오렌지님의 감상은? 뭔가 이런 질문을 되게 종종 받는 것 같은데 저도 왜 이게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시 카푸어 전시나 다른 이완 작가님의 시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외의 감각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게 일상의 예술적인 매체 없이도 종종 느끼는 이유는 그 오렌지님의 주체성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몸 안에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인 얘기처럼 저는 들렸던 것 같아요. 넓은 차원에서의 혹은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틈에 대한 관심이 깊게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되게 개별적인 하나하나는 먼지와 같고 작은 소박한 의도들 같지만 그걸 종합했을 때 그 큰 틈에 대한 얘기들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기제가 오렌지님 안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비슷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약간의 반감인 것 같아요. 뭔가 보이는 거 이면에 뭐가 더 있다는 걸 자꾸 느끼는데 얘도 제가 아까 자꾸 현실이 거짓말 같을 때가 많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현실이 납작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더 이렇게 이 밑에 찌글찌글하게 뭔가가 더 느껴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플랫하게 자꾸 비춰지니까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 넘어 있는 게 뭐지라고 자꾸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이렇게 표면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본 작업들도 대체로 그런 반감들이 다 있어 보여요. 그 빨간색 영상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이렇게 이 영화관에서 감상하는 이 작업이라든지 마지막 작업이라든지 다 어떤 그런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평탄하게 납작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반감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좀 잔잔하게 노이즈처럼 있는 거. 그러면 나는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별명 슈퍼 이끌림이요. 시작은 일단 말하는 머리들 해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전시를 네, 굉장히 네. 세세하게 보셨는데요. 한번 그때 보셨던 감각, 몸의 감각을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그래서 처음에 전시장에 진입해서 그 제너럴 콘서트의 퍼포먼스에 참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단 페루조프스키 작업을 위주로 보면서 이게 상당히 다른 공간에 볼 게 많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집에 가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는 2층을 굉장히 세세하게 보셨고 네. 어떤 감각이 그 슈퍼이클링님께는 느껴지셨나요? 캡션식 텍스트는 진짜 잘 못 읽는데 텍스트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전시가 텍스트가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게 되게 그리고 그 말주머니들 있잖아요. 그 상자 이렇게 있고 거기 네네. 이렇게 종이들 이렇게 들어있는 거 네. 그것도 다 텍스트였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놓치고 싶지 않아지는 욕심 같은 게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전시 보면서 여기 종이 박스에서도 뒤져가면서 약간 제가 안 본 종이 있나 다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관람객들이 어느 한쪽에 몰려있지 않고 제가 둘 다 주말에 왔는데도 그냥 약간 사람들이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스펙타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뭐야? 약간 아니다 그 칠판 정도? 네네. 근데 뭐 그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약간 되게 약간 이렇게 약간 자갈 뿌려놓은 듯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업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있지도 않고, 약간 다 그냥 각자 흩어져 있고, 좀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작업 하나하나의 언어는 되게 환대의 느낌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헤매지만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점에서 관람자를 관람하게 되는 전시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비슷한 감각을 또 언제 느껴보셨어요? 롯데백화점? 오 진짜? 아니 왜 요즘은 백화점이 막 더 현대다 뭐다 해서 되게 힙한 장소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오래된 백화점들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설렁설렁 근데 한 곳에서 오래 머문다? 그거는 또 아니기는 한데 그냥 좀 자유롭게 헤맨다는 느낌이 뭔가 너무 네. 현혹하는 상품들이 아닌 그렇죠. 정도에서 정확합니다. 네네네. 뭔가 볼거리가 있지만 그렇죠. 좀 더 주체성이 그 구매자한테 더 있고 그 스펙터클 없이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각자의 몸들이 그 사이를 헤매고 그 틈새를 좀 본다라는 감각을 말씀해 주셨다고 좀 느꼈어요. 그런 감각과 가까운 작업을 또 슈퍼 이끌림님이 하시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슈퍼 이끌림님이 안무와 그 퍼포먼스를 하셨던 작년 네네. 옵신 페스티벌 공연을 본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옵신 페스티벌과 뭐 그 전신인 뭐 페스티벌 봄이나 뭐 그런 공연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좀 있잖아요. 그런 죽음이가 확실하죠. 네. 맞아요. 그 주어진 공연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이나 매체 특수성을 드러냄으로써 관람자들이 어떤 스펙터클에 현혹돼서 뭔가 특정한 재현을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낱낱이 투명하게 드러내버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관람자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지각 자체를 좀 의식할 수 있기도 하고 뭔가 그런 차원의 다원예술 공연들을 저는 그 페스티벌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는 감각과 이 여기서 이 말하는 머리들에서 좋게 느끼셨던 감각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슈퍼 이끌림님의 작업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전에 보셨던 공연이나 또 다른 게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뭔가 강요당하는 느낌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봐, 일로 와, 여기 이거.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 작업에 따라서 그 힘을 온전히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불전 개인전 예전에 네네 했던 봤었거든요. 거요. 그거는 정말 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한 건 이런 건데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런 그 뉘앙스 초대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정되지 않고 좀 더 자유계기적인 그런 관람 경험으로서 인상적인 어떤 작품이 뭔가 있으세요? 미술 아카이브 네네 거기서 봤던 퍼포먼스인데 트랜스젠더 시간 지도의 전시의 연계 렉처 퍼포먼스였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뭔가 약간 그니까 뭐 훈련된 퍼포먼은 전혀 아닌데 너무 살아있고 근데 그거를 다시 또 아카이빙을 뒤에서 또 동시에 하고 있고 이 두 분은 약간 이렇게 서브로 이제 이분이 너무 이렇게 산으로 간다 싶으면은 이렇게 또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네, 뒤에서 싹 한번 들어와 주시고 이게 되게 약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이런 단어를 듣고 어떤 특정 반응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그냥 웃고 또 좀 막 찡그리기도 했다가 약간 이번 전시 생각도 나고 마테 스팽베르크라는 안무가의 작업을 사실 굉장히 우연히 봤어요. 효창공 가족공원이라고 하시죠. 그냥 공원을 갔어요. 저기서 이상한 두 사람이 이렇게 이러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20년이다. 20년. 한참 그 코로나 막 풀린가 막 그럴 땐가? 그럼 이게 뭐지 하는 그 감각이 어떤 고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혹시 좀 그려봐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지에 되게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본능적으로 궁금해. 근데 본능적으로 거부도하고 있어. 약간 뒤집혀진 하트가 아닌가. 처음에는 저게 뭐야. 근데 개 중에 몇 개는 이게 뭐지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그때 미적 경험의 감각을 혹시 몸에서 좀 느낀 게 있으신가요? 너무 약간 릴렉스가 되고 말랑말랑해지면 살짝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약간 살짝 소름이 살짝 돋을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소름이 허걱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헉 이건 아닌데 그 약간 너무 녹아내려서 이게 편안한데 약간 이 본능적으로 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편안함이 약간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그 불안에 의한 소름 같기도 하고. 생각하시는 어떤 아주 좋은 미적 경험의 차원이 다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파리에서 그 러쉬라는 작업을 봤는데 메테 잉바르첸의 그 여자 솔로 무용수는 지금까지 같이 거의 20년 넘게 협업을 하면서 작업했던 그 과정들이랑 파편들을 약간 이렇게 다 나열해서 이렇게 원맨쇼로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 진짜 작업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또 너무 좋으니까 또 보는 거예요. 보고 있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탄하면서 봤어요. 정말 막 다 느껴진다 하는데 공연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공연을 보면서 사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도 다 돼버렸고 감동도 다 해버렸고 이 소름 돋는 게 없이 약간 그냥 다 너무 다 make sense 다 말이 돼버리고 갑자기 몰려오는 어떤 허무함이랑 약간 무슨 알 수 없는 무슨 섭섭함? 시기별로 어떤 미적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유효하고 좋은 감각을 준다라는 어떤 판단들이 계속 바뀌었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늘 조금씩은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신이 나는 거 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멋있는 거 최고. 나중에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말이 되는 게 최고.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똑똑한 거 최고. 야 말이 되고 똑똑해봐야 할 수는 없어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최고.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다시 말이 안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이거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삶의 계기가 있나요? 제가 원래 작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냥 무용수랑 퍼포머로 활동하면서도 너무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찌어찌 일련의 어떤 사건들과 어떤 경로들로 인해서 저도 그냥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만드는 사람의 영역에 살짝씩 진입을 하고 또 다른 만드는 동료들을 더 만나게 되니까 멋있고 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작업들이 정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관점으로 이 말하는 머리들도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도 요거를 다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나름 내 안에서는 말이 되게끔 뭔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약간 약간 비판 없이.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작업들이 좋더라고요. 내가 말이 되게 찾으면 되니까. 낯선 걸 보고서 저게 뭐지 하는 그런 경험이 점차 이게 뭐지에서 뭔가 나의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감각도 특히 저렇게 드로잉 해주셨잖아요. 일종의 미적 경험의 한 차원으로. 근데 이런 감각이
예술적인 영역 말고 다른 일상에서 또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전 사실 예술 쪽에 있는 분들보다 예술 이게 종사자가 아닌 지인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 친한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막 어렵게 약속을 잡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오면은 약간 좀 이렇게 찌릿찌릿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른 분야의 일을 하지만 그런 친밀함의 정도는 굉장히 깊은 네네네. 친구들이랑 얘기를 네네네. 하실 때 찌릿찌릿함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 이런 게 있나요? 약간 좀 나랑 다른 저게 뭐지 이게 뭐지 해서 점점 그런 차원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지금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친하고 더 친해지는 것과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찌릿해질 때 감각도 한번 그려주실 수 있나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목이 아파. 목과 이 배와 네. 가슴까지 다 아프고. 네. 근데 뭔가 머리는 엄청 이렇게 맑아진 느낌? 그리고 약간 손발이 엄청 따뜻해져요. 인터뷰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저는 완전 전시 얘기만 하는 줄 알고 이 전시 맞아요. 얘기만 하는 줄 네네. 알고 근데 약간 되게 나로 범벅이 된 거여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그쪽 다른 방향으로 하고 왔어서 그런가 봐요. 네네네. 근데 많이 저도 좀 발견하게 된 것들이 많기도 하고. 네.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슈퍼 이끌림님의 작업 얘기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네네네. 근데 여기 이 자리는 거의 뭐 관람자 네, 맞아요. 입장이 입장에서 컸어요.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이어서 물론 그 관람자는 사실 그냥 관람 경험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따로 있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작업 얘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었는데 네네네. 만약 아쉬우시다면 또 이렇게 나중에 또 2차로 얼마든지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